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트레이드 마크라고 한다면 출근길에 자연스럽게 기자들의 질문을 즉석에서 답하고 즉석에서 묻는 즉문즉답, 이 도어 스태핑이라 할 수 있겠는데 어제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 그 뒷이야기 속에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 대거 코로나 집단 감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코로나 집단 감염인지 이것 때문에 과연 도어 스태핑이 불가능한 상황인 건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준석 대표 측이 참담합니다. 어제 월요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으로 최고위를 주재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이 실력 행사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 대표는 징계 인정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주말부터 월요일에도 참담했습니다. 출근도 안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오늘은 출근할지 이 대표 측의 반응은 뭘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봉합. 동아일보 1면은 국민의힘의 상황을 일단락으로 해석했습니다. 일단은 봉합됐다. 누구 중심으로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갈등의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권성동 체제로 초선 중진 싹 다 재선도 권성동 체제로 직무대행 체제로 동의를 했습니다. 일단 봉합은 됐지만 김기현 전 원내대표 등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 장제원 의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를 향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지목한 장제원 의원이 어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갈등의 요소는 남아있다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두 자리. 한겨레신문 4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어떤 두 자리일까요? 지금 보시죠. 이재명 의원을 뺀 두 자리. 양박의 인지도냐? 재밌군요. 양강의 조직력이냐? 그렇게 뭐 동의하신 분들 많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겨레가 이름을 지었어요. 양박은 박용진, 박주민. 양강은 강병원, 강훈식. 조직이냐 인지도냐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민주당 당권주자 본경선에 누가 올라갈까? 3명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재명 의원은 당연히 올라갈 거다. 한겨레신문은 이렇게 기정사실화했고 나머지 두 자리에 박용진이 올라가느냐? 박주민, 강병원, 강훈식이 올라가느냐? 그런데 사실을 서른 이낙연계 결집력이 관건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직세다. 결국은 세력이다 라는 거겠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우양우. 한국일보 1면이 쓰고 있는 건데 누구의 우양우가 조금은 염려스럽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일본의 우양우. 개헌식에 빨라진다. 전쟁이 가능해지는 국가. 자위대 헌법을 고쳐서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게 아베 전 총리의 수건이었는데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소속된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개헌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내 여론조사도 심상치 않다라고 합니다.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스톱. 운전하실 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스톱.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될 텐데 중앙일보입니다. 조금은 어색할 수 있지만 명심해야 됩니다. 우회전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저 멀리 보인다 하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멈춰야 한다. 안 그러면 과태료, 범칙금이에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그 보행자가 무단횡단 중이더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일시정지. 무조건 일시정지. 없으면 우회전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적발한다고 나섰습니다. 범칙금 6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거
개정 이후 초기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명심하셔서 보행자가 보이면 우양우 일단 스탑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금배지를 달고 금이 환영한 바르다 박선생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돌직구의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은 봉합이 됐는데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국민의힘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에게는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권성동 체제로, 원톱 체제로 봉합이 됐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력 행사, 판을 정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별 다른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라는 의문점도 남습니다. 과연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판을 정리했습니다. 의원총회, 초선, 재선, 중진들까지 모두 다 권성동 원톱 체제에 동의를 했습니다. 당원권 정지는 당대표의 고리가 아닌 사고다. 그리고 당원 당규상 당대표가 고리된 경우 외에는 임시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없다. 엄격한 해석 하에서는 지금 사고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 사무국의 입장입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 뜻을 모아 주셔서 오늘 결의문까지 이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위기를 기회를 삼아서 한골 탈퇴의 각오로 변화하고 또 변화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약속과 책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합니다. 하나, 당대표 직무대행체제로 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의총 결과 권성동 원톱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소수 의견도 존재합니다. 맥이라고 하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맥을 짚어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본인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지목한 간장, 다시 말해서 안철수 의원 플러스 장제원 의원, 요 축의 의중을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 당대표 내리고 전당대회에서 소위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들이 안철수 대표를 내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일종의 설이었는데 안철수 의원도 전당대회는 반대, 권성동 체제에 동의를 함으로써 일단은 봉합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박정아 의원님. 네. 그런데 말씀하세요. 말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윤리위 징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뒤엎어버리겠다, 보류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이준석 대표 왜 잠잠한 겁니까? 일단 권한상으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리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났어요. 아 그래요? 윤리 결정 나오고 난 다음에 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가 됐고, 예. 그다음에 어제 오전에 이제 최고위도 이미 열렸기 때문에 네. 그 건을 대표로서 번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럼 지금 이준석 대표는 실질적으로 대표가 아닌 겁니까? 그렇죠. 지금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가 된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동적으로 대표도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대표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어제 저희 단계별 회의를 했고 의총 열었습니다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대표 직무 대행을 맡기로 어제 결의가 됐고, 그렇게 돼서 어제 그 의총 이후부터는 대표의 직도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같이 겸해서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반발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윤리 결정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발을 할 건가, 그리고 혹여 본인이 인전 잘 했던 것처럼 뭐 방송 출연이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무언가 하지 않을까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준석 대표가 성숙한 당원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본인이 해석을 해야 예.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숙고하고 있는 시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아직은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뭐 수많은 윤핵관들이 당에 존재합니다. 뭐 실명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철규 의원도 윤핵관으로 분류되고, 권성동 원내대표, 뭐 장제원 의원, 여기에 또 안 불리는 분들은 나중에 또 서운할 수 있어서 등등등등. 박정호 의원님은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 원톱 체제에 동의한 겁니까? 동의하죠. 지금 현재 어제 결론이 난 거는 제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저희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예. 가장 원만한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그렇다는 것은 조기 전당대회를 열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당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겠다라는 의미인데 그렇죠. 맞습니까? 두 가지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쟁점이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느냐에 대한 해석. 근데 어제 이거는 전 사고이고, 지금 정치 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6개월 후 이준석 대표는 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임시 전당대회가 필요 없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러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사퇴를 압박해야 되느냐, 이런 건이었는데요. 이 두 건 모두 저희 의원들은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의견을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고, 의원들이 현재로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으로 지금 현재 어려운 민생을 먼저 챙기는 데 힘을 예. 모으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소위 극단적인 상황, 당 대표를 끌어내려서 교체하는 그런 상황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거다. 그렇죠. 자, 어제 의원총회에 이 대표와 갈등의 극단에 있다라고 많은 언론에서 분석한 장제원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대신 장제원 의원은 금요일과 토요일 장제원 의원의 지지 기반 등산 모임을 갔는데 의원총회는 불참했습니다. 혹시 왜 이거 전당대회 안 해? 왜 당대표 안 바꿔?에 대한 불만이냐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일각에 있고 아닌 관측도 있는데 왜 안 왔습니까, 장제원 의원은? 글쎄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정보력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말을 왜? 아끼시네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들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전 버스가 20대 이상, 예. 또한 1,0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등산대회를 해서 세과시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한간의 추측대로 장제원 의원이 임시전당대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대표로 하고 본인도 당직을 맡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어제 안 나왔는지 예. 아니면 또 다른 연유가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사실은 가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정하 의원이 강원도 원주 의원이라 부산 소속의 장제원 의원, 부산 상황은 잘 모르실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부산에 있는 전재수 의원님, 장제원 의원이 불참한 것을 두고 뭐 제 의견이 아니라 오늘 동아일보 3면이 윤핵관 갈등 축이었던 장제원 의원이 빠져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존재한다라고 동아일보 3면에 분석하고 있거든요, 정치면에. 같은 부산 소속 의원으로서 장제원 의원은 왜 불참했을까요? 부산 의원이라도 다른 지역구 사정은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요. 예. 다만 이제 뭐 지역구 사정이 있었겠죠. 지역구 사정. 네, 지역구 사정도 있었을 테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가만 보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청위, 그다음에 다양한 수준에서 권력 싸움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윤핵관 안에서도 조기 전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윤핵관 바깥에서도 또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이제 권력 다툼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집권 여당에서 다양한 청위의 권력 다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뭐 당연히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뒤로 좀 미루고 뭔가 이제 집권 여당의 면모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장제원 의원이 버스 23대
1,100명 정도를 동원을 해서 이제 예. 경상남도 함양으로 가셨는데 음. 아마 통상적인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예. 산악회를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부산 북강서구 소속은 부산 사상구 쪽 의원의 상황을 잘 모를 수 있다. 사상구 쪽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나?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소위 원톱 체제에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동의를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장제원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요 체제의 정리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까라는 궁금증도 듭니다. 이거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당원권 정지는 당대표 거리가 아닌 사고다. 당원당규상 당대표가 거리된 경우 외에는 임시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없다. 위기일수록 원칙대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의원들의 중지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려면 당원 당규도 원칙대로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실린 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안 됐다면 하루 만에 이렇게 상황 정리가, 갈등 봉합이, 판 정리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추측들이 나옵니다. 박정하 의원님, 네.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 윤석열 캠프에서 중지를 맡으셨잖아요. 네. 이 체제 정리가, 이 판 정리가 권성동 원톱으로의 봉합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겁니까? 확실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전에 저희가 이제 그래픽에서 봤지만은 이런 갈등 상황이 하루 만에 봉합될 수 있는 상황.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의원들이 이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측면도 있지만 더 이상의 갈등 내지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게 당청 간에 어느 정도 교감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있다. 추측입니다. 교감이 그렇지 있다. 않고는 그렇지 않고는 또 다른 의견들이 예.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텐데 어제는 의외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굉장히 합의가 빨리 되고 신속하게. 다른 의견들이 별로 없었던 의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론 보도와 분석에 따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았고 자칫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쪽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꽤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를 바꾸겠다, 끌어내리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 대표 측이 반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당이 굉장히 갈등의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닌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일정 정도 이 대표에게도 시간을 주고 판을 정리했다. 이게 용산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박정하 의원의 의견입니다. 자, 이 결론이 나오고 2시간 뒤 이준석 대표의 SNS엔 어떤 반응이 올라왔을지 함께 보시죠. 요 상황 정리가 용산에서도 보기에 좋다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권성동 직무대행 결론 2시간 뒤 이준석 대표의 SNS엔 지난 8일 윤리위 징계 결정 이후 휴대전화 끈 채 나흘째 이 대표 잠행 중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나흘간 이 대표가 침묵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 국민의힘이 판을 정리했죠. 2시간. 이 대표는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입니다. 라고 어제 올렸어요. 이 대표는 계속해서 본인의 지지층에게, 젊은 층에게 온라인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 대표의 지지세를 모으고 있다라는 이야기, 간접적으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여전히 윤리위 징계를 인정하지 않고 한판 대결을 위해서 세를 모으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김광삼 변호사님, 이 대표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잠행 속에서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 당원 독려를 하고 있다. 어떤 의도로 해석하십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는 엄청나게 이제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카운터 펀치를 맞았는데 본인이 이제 법적으로나 법 외적으로 할 게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일단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처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처분 해도 제가 볼 때는 승소 가능성이 없어요. 또 가처분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지게 되면 이건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법 외적인 측면에는 결과적으로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세력을 모아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 세력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론전 또는 이제 당원 가입을 이제 격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당원권 정지 자체의 해석을 거류가 된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아예 대표직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6개월만 할 수 없다는 사고로 결론을 내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6개월의 시간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주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거 무조건 반대 세력을 할 수 있는 윤핵관만 비판할 게 아니고 예. 제가 볼 때는 6개월의 시간이 자기 성찰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봐요. 책도 좀 많이 읽고. 그렇죠.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몰렸는가에 대한 반성, 명상도 좀 성찰.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는 맞는데 그 당이나 정치에서는 조직이나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뜻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의 부족함을 예.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그럼 김 변호사님, 이 대표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그 말인즉슨 마땅치 않다라는 분석이세요. 왜냐하면 이 대표는 굉장히 세게 이 윤리위 징계 보류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다. 당대표에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가 밝혔지만 말은 세게 했지만 이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없다. 쓸 수 있는 카드는 법적인 카드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별로 가능성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권성동 대표 대행 체제로 가면서 이걸 거리로 봤으면,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 자격이 너는 없다.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법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윤리 6개월만 정지시키겠다고 이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대표가 반발을 하게 되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동의된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싸우게 되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군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더군다나 현재 어떤 분위기랄지 여론도 사실 이 대표에게 좋지 않아요. 네. 그런데 6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이제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6개월 정지를 한 다음에 복귀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또 지금은 그렇지만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6개월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잠시 후 그 6개월간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의 집 앞에 내용 증명이 하나 도착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일단 사진 보고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진 함께 보시죠. 자, 보시면 이 대표의 집 앞에, 자택 앞에 현관문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우체부 아저씨 왔다 갔나? 했는데 맞아요. 우편물 도착 안내서인데 보면 내용 증명입니다. 보낸 사람이 국민의힘의 중앙윤리위원이고 받는 분은 이준석 대표예요. 부재 중이라서 이렇게 스티커가 붙은 것 같은데 이거 윤리위에서 뭘 보낸 거고 왜 보낸 거고 저 스티커가 왜 붙은 겁니까? 징계 처분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을 해야 되고 송달의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서면 방식에 의해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뭐 이준석 당대표가 뭐 서면 안 받더라도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알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서면 전달 행위는 필요해서 방문해서 없으니까 다시 방문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적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윤리위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발송했는데 이 대표가 집에 없어서 못 받은 거다. 부재 중인지 아니면 뭐 고의적으로 안 받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부재 중으로 추정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자맹 네. 중이라고 하니까 집에 없을 개연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예. 내일도 안 받을 가능성도 있고 본인이 필요하다면 직접 가서 받아도 되는 게 내용 증명입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게 뭡니까 근데? 이런 내용을 공적인 어떤 문서로서 이제 확인해 준다라는 건데 이런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예.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죠. 서면으로 안 맞는다고 해서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 효력이 정지되거나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이준석 당대표가 주장할 리는 만무한 것이고요. 요식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여 이 대표가 나는 윤리위 징계 결과를 나에게 송부받은 게 없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윤리위가 우체국의 내용 증명을 통해서 그것까지 발송을 했다라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윤리위가. 아니요. 법률적으로 어떤 징계는 그 사람에게 왜 징계를 했고 징계 처분의 사유 그리고 징계의 결정, 결론을 모두 송부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통은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뭐 이의 신청 기간이든 불복 기간이든 기산이 되기 때문에 이 문서를 받는 행위 자체는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럼 박정호 의원님, 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집에도 안 계시고 출근도 안 하고 윤리위 징계 결과를 승복한다는 선언도 안 하고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이런저런 보도나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과 지금 이 집에는 안 가고 주변에 어딜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향후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지금 전체적인 정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앞두고 있는 경찰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집에 안 들어가면 잠은 어디서 잡니까? 뭐 숙소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고, 어제 일부 라디오 방송 같은 데 보면은 가까운 분은 통화도 하고 뭐 이런저런 논의도 해서 전혀 대표의 사퇴 뜻이 없다라는 보도도 나온 걸로 보면 일부 가까운 분들하고는 이제 교신이 계속 되면서 예. 계속 무언가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고심하고 의견을 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윤리 징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반발도 하지 않고 자명하고 있다. 당대표로서 자격이 정지됐으니까 출근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자, 자명하고 있는 이 대표의 속내는 뭘까요? 이 대표와 가까운 국민의힘 관계자.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자, 뭐 이해관 소위들의 입을 빌릴 수밖에 없을 텐데, 당력을 모으자고 의기투합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정면 충돌 나서기 어렵다.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예측처럼 이 대표가 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상황 변화, 의중 변화죠.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 권 원내대표가 6개월 뒤 복귀를 열어줬다. 우선 개인적 법적 명예회복에 집중하겠다라는 방침인 걸로 해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정호 의원님 맞습니까? 지금 이 대표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어느 누가 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까? 일부 소위 말하는 이해관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봤던 것처럼 저게 현재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정면으로 충돌해서 국민들이 정말 걱정하는 측면은 없애버리자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제 저희가 앞선 전 결의문 낭독하는 거 봤습니다만, 그 결의문에도, 그리고 어제 의총에서도 윤리 판단 결과에 대해서 결의문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가처분 신청 안 하고 그다음에 6개월 동안 법적 대응하면서 본인이 그 사이에 법적 개인적 명예를 회복하는 기간을 두는데 자극하지 말자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다음에 전체 이 앞으로의 향후 당과의 관계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이 건을 대응해 가는지에 좀 더 공이 많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듯 싶습니다. 징계 6개월이라는 초유의 중징계를 당대표가 받은 상황에서 통상적인 정치적인 논법에 따르면 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는 당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실장이 이 대표와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6개월간 자명할 거다. 당대표에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김근식 전 실장은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사퇴할 뜻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전혀 사퇴할 뜻이 없고, 이준석 대표는 6개월 동안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돌이켜보면서 좀 자명을 하고 상대방을 지목해서 비난하는 SNS나 아니면 언론 인터뷰 같은 거 자제할 것으로 믿고 있고요. 이 대표는 전혀 사퇴할 뜻이 없다를 김근식 전 실장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얘기죠. 어쨌든 이 대표는 사퇴할 뜻이 없어 보인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징계 6개월간 이준석 대표에게 지급됐던 소위 법인카드 월 2천만 원 한도, 이 법카도 묶인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대표 사용 법인카드가 이번 주 내에 사용 정지된다. 징계 결정된 지난 8일 이후로 사용 안 했다. 대선 당시 가출 행보 때도 사용 안 했다. 당 대표실 직원들 법인카드도 월 200에서 300도 정지된다. 그동안 월급 안 받는 대신 직무수행 비용에 법인카드를 썼는데 이게 월 2천만 원 한도랍니다. 상당하죠? 교통비나 식대, 당무 관련 간담회, 당대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월 2천 한도면 대단한 카드죠. 근데 이게 이번 주 내에 사용 정지된다. 당대표로서 사비로 납부해온 250만 원의 직책당비는 당분간 계속 납부할 관측. 직무는 정지했지만 본인 의지로 당대표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책당비는 내지 않겠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당대표가 쓸 수 있는 법인카드 한도가 월 2천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었군요. 굉장히 크죠. 예. 통상의 범위를 사실은 벗어나는 거.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본인의 대표로서의
급여를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상당한 액수의 법적 카드를 제공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도 이제 묵습니까? 당연히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묶이죠. 그리고 대표 부속실에서 쓰고 있었던 법인 카드도 아마 묶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대표실 직원들은 법카 못 씁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실 직원들도 그동안 누렸던 대표실 직원으로서의 있었던 급여나 예. 아니면 법인 카드나 이것도 일단은 잠정 보류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뿐만 아니라 대표실 직원들의 법인 카드도. 그렇죠. 이제 대표가 됨으로써 대표실 직원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6개월간의 이준석 대표에게 주어지는 건 경찰 수사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아까 그 6개월 변수 얘기하셨는데 이 경찰 수사가 과연 이 대표 6개월 뒤 복귀의 방아쇠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대표의 소위 확인 사살이 될 수 있을 건지 수사를 놓고 동상이몽이다 이런 기사가 오늘 한 조간신문에 실렸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는데 자, 두 법조인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찰 수사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선언했고 이 대표 측은 증거 없지 않냐? 6개월 뒤에 이 대표 복귀할 수 있는 방아쇠다. 일부 친윤계에서는 확인 사살이다.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 확인 사살. 경찰은 다음 달 이 대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광삼 변호사님 수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경찰 수사 지휘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준석 대표에게 있는 경찰 수사가 어떤 종류의 수사이고 아직 이 대표는 뭐 소환이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혐의 자체 이제 성상납하고 성상납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증거인멸 교사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단 성상납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오래돼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 증거인멸 교사죄가 또 성립이 되느냐? 설사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법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나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저는 좀 이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수사 결과 자체는 이준석 대표에게 유리한 게 아니냐.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생각할 수도 그런데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성상납을 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죄가 안 되는 결정을 하면서도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내용의 어떤 팩트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확인이 돼버리면 이건 이준석 대표에게 엄청난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사실 6개월의 어떤 시간 자체가 이준석 대표에게는 굉장히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어떤 수사 결과가 불송치 결정이 됐던 아니면 죄가 인정이 됐던 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 힘든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황만 인정돼도 이건 타격이다 경찰이 이런 의견인데 손정희 변호사님 성상납 여부 의혹 그렇죠? 증거인멸 여부 의혹도 경찰이 봅니까? 당연히 살펴볼 거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정확한 제명은 알선수재죠.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도 문제가 있지만은 두 번째로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이제 성상납이 이루어져야 알선수재가 되는데 구체적인 어떤 대가가 특정되어 있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또 한두 사람의 진술에 의존해서 이제 수사에서 기소하기는 좀 난망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사건이 최초에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은 한 검찰의 수사 보고서 수사 자료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 검찰이 이 수사 자료와 이 관련된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안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범죄로서의 구체성을 띨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진술이었다고 한다면 2013년 검찰도 당연히 수사를 했겠죠. 예. 근데 수사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그 정황이나 근거나 유죄의 증거가 미약하거나 그 진술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야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를 하다가 뭐 다른 여죄가 발견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정황이 발견될 수도 있고 정말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이제 튀어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상태로는 이준석 당대표의 2013년 행위를 기소할 것인가 물음표가 많은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다라는 대통령실의 속보 자막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유가 뭘까 상당히 궁금해했는데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용산 출입 기자들 사이에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멈춰선 직문 즉답.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도어 스태핑을 했습니다.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리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조금 전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원거리 도어 스태핑을 재개했습니다. 어제 뉴스 속보 이후에 야당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강한 반발을 했습니다. 뭐 이럴 거면 도어 스태핑 왜 시작했냐라는 취지의 반발과 비판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조금 전 출근을 하면서 원거리 도어 스태핑을 했습니다. 이 정도 거리를 둔 채 거리두기 도어 스태핑은 괜찮다. 즉 도어 스태핑을 접는 게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과시했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라 라고 매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고 기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다고 합니다. 와, 이 환호성의 의미는 뭔지 조금 전 라이브 윤 대통령 출근길에서 예상치 못한 원거리 도어 스태핑, 거리두기 도어 스태핑 그 장면을 돌직구쇼가 발빠르게 담아봤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막도 못 달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코로나가 여러분이 확진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좀 재택근무로 권고하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청사에 근무하는 분들 안전을 좀 지키자고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며.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럼 한명을 하고 들어갑시다. 코로나 대응하고 있는데 방역 그제? 코로나 대응하고 있는데 방역을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아, 내가 어제요. 그 질병 성장하고 그리고 국가 감염병 대응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또 복지부 차관 이런 분들 어제 여기 와서 회의를 했는데 내일 아마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릴 겁니다. 거기서 뭐 기본적인 방침을 내일 발표할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 추경호 부총리 보고도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 가장 좀 주력을 두고 당부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서민들의 인생이 경제 위기로 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너무 많이 묻는데? 그래, 여러분들 다 조심하세요. 괜찮으면 이거 앞에다가 놔두고. 내일도 하실 거예요? 뭐 이거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좀 괜찮아지면 이 앞에다가 며칠 있다가 칩시다. 그래요. 자, 다들 주의 많이 하십시오. 자, 상당히 흥미로운 돌발 변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발생한 겁니다. 발빠르게 저희 돌직구쇼에서 생방송으로 지금 전해드렸고요. 윤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도어 스태핑을 가졌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원거리에서 기자들과 크게 증문즉답을 가진 겁니다. 당연히 기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총리 중심으로 중대본 회의가 오늘 열리고 전반적인 기조가 발표될 거다라는 대통령의 답변도 있었고 기자들이 내일도 이렇게 하면 어떠냐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뭐 안 될 게 뭐 있냐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도어 스태핑 질문이 허용되자 와 하는 환호성도 터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제 대통령실이 밝혔던 결정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이었어요. 용산 대통령 출입 기자들이 무려 11명이 기자실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집단 감염이죠. 기자단 확산세가 위중하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판단을 했고
청산의 방역 수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드리드 방문 당시 현지나 기내에서 출입 기자들 사이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정확한 감염 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한다. 집무실과 기자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경호처에서 강하게 건의가 있었고 윤 대통령도 받아들인 거다. 그런데 오늘 출근길에 물어보세요 라고 원거리 도어 스태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개가 된 겁니다. 자, 일단은 박정화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네. 지난 대선 기간에서도 참모들을 중심으로 후보 시절에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대선 일정이기 때문에 중지 없이 쭉 강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내외는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의 우려는 상당히 높은 상황인 건데 지금 기자실의 기자들이 11명 확진이 됐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대통령실에서는 판단했던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는 겁니까? 사실은 오늘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는 어제 대통령실의 그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소리를 세게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아침에 하시는 바람에 김이 좀 빠졌는데요. 아, 오늘 원래 세게 돌직구 하려고 준비했는데 네. 어제 대통령실의 판단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오비일학의 오해를 분명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기자실에서 확진 때문에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도 중단할 뿐더러 사실은 소위 말하는 대통령실 취재 풀 취재라고 하죠. 풀 취재의 규모도 굉장히 줄이고 대변인의 브리핑도 서면으로 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아침에 나와서 하루 종일 그 대통령실의 용산의 기자실이 시끌시끌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그럼 어제 아침에 대통령께서 마스크 쓰고 오늘처럼 원거리에서 이런 상황이라 직접 말씀을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기자실에 지금 1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래서 당분간 도어 스태핑을 좀 줄이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어제 민주당에서 비난했던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국민들의 이런 오해도 없었을 텐데 굳이 저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중단해 버리니까 당연히 뭐 지금 지지율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어제 대통령실의 판단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 대통령이 저렇게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청와대를 벗어나서 용산으로 간 것, 그다음에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도어 스태핑을 시작한 거, 이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무언가의 권위를 없애버리자는 업적일 수 있거든요. 시그니처인데 그거는 계속 이어가야 되고 이후에 혹시 그 안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은 기자단하고 얘기하면 좀 조정하면 되잖아요. 어제 들어봤더니 대통령실에서 우후죽순적으로 아침에 한 50-60명 되는 기자분들이 막 질문을 하다 보니까 어수선하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럼 기자단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 뭐 주요 대표 질의를 한 5-6개씩 한다고 기자단에서 그건 조금 조정을 하고 청와대는 또 대통령실은 뭔가 조정할 게 있으면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맞지 어느 날 갑자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결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역시 춘추관장과 대변인 출신의 박정화 의원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잘 아시는 발언. 어제 민주당에서는 매우 강력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 들어보시죠. 불리한 일이 있으면 안 하고 유리한 일이 있으면 하는 식으로 하는 건 언론과의 접촉의 원칙은 아니죠.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서 좀 안 하신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놓으셨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코로나 때문이면 이제 앞으로 계속 코로나가 근절될 때까지는 못 하시겠다는 뜻 아니? 코로나 핑계가 아닌 정말 코로나 사유인지 이런 모든 정책과 결정을 하실 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코로나의 과학적 방역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강력 비판이었는데 전재수 의원님, 오늘 대통령 출근길에 원거리 도어 스태핑이 제기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재개된 것을 좋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실의 어떤 공식 입장이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별다른 설명 없이 대통령에 의해서 확 바뀔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제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당분간 도스태핑, 약식 회견이죠.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국민들께 대통령실의 정리된 입장을 속보 형식으로 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예. 모든 언론이 그걸 다 받았죠. 그리고 언제 재개될 거냐 뭐 이런 이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어제 도어스태핑을 중단하는 사유로 들었던 그것에 대한 설명과 해명 없이 이것이 재개가 된단 말이죠. 저는 개인의 입장이 뭐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냥 막 바뀔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고요. 예. 그것이 뭐 좋은 변화건 나쁜 변화건 그것을 떠나서 이런 이제 우려가 들고 국민들이 예측 가능해야 되겠죠. 국민들께서 대통령실이 어떤 현안, 어떤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정리된 입장을 발표를 했으면 아 그렇게 가겠구나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예.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어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도어스태핑을 잠정 중단한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중단해야 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 2~3명을 사전에 미리 정해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의 풀 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이미 공지가 다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잠정 중단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왔던데 그러니까 중단한 것도 사유가 좀 불분명했고 이것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도 설명이 좀 충분치 않았다. 앞으로는 대통령실이 조금 더 좀 우리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주고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어떤 형식이든 간에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도어스태핑 이 시도는 정말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더 좋은 내용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예측 가능한 대통령실의 입장 정리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도어스태핑을 어제 중단하겠다라고 돌연 선언한 것도 신중하지 못했고 오늘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과연 지금 오늘 이런 출근길에 대통령이 도어스태핑, 원거리 도어스태핑이 제기된 게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어제 민주당의 비판이나 어떤 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실에서 바꾸기로 대통령과 함께 상의돼서 오늘 제기가 된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즉흥적인 성격상에서 나온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기자들의 질문은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물어보시라 라는 대통령의 어떤 즉흥적인 차원에서 나온 건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이 즉석에서의 발언 가운데 논란의 발언들이 많았고 이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코로나 핑계를 댄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도어스태핑 한다고 비판하더니 멈춘다고 비판하면 어떡하냐라고 맞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 한번 살펴보시죠. 해도 비판 안 해도 비판 국민의힘의 어떤 불만사항일 수 있겠고 우상호 비대위원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는 방식의 백브리핑이 진정성이 있는가라고 비판했었죠. 윤건영 의원도 지금은 좋게 보여도 나중에 후회할 일 1.11 실현 재조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도어스태핑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멈춘다고 하니까 또 어제 비판이 나왔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니 해도 뭐라고 하고 안 해도 뭐라고 그러냐 뭐 이런 지금 불만인 것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걸 하잖아요. 저게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인식이 심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마침내 도어스태핑 제도 자체는 엄청나게 좋은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 실수를 하잖아요. 또 정제된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도어스태핑 하는 것 자체가 야당에 또 도움이 되는 약간은 모순적인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야당 입장은 해도 뭐라고 안 해도 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래요. 이제 우리가 과거 경험해 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때 해수부를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활했어요. 또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제도 자체의 어떤 기능이나 그런 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당시 해수부가 아니라 해경. 예. 해경이죠, 참 해경. 그럼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게 맞지. 이게 폐지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번에 도어스태핑과 관련해서 논란을 제가 추론을 해보면 물론 코로나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마치 코로나가 엄청나게 이 문제가 되니까 이 기회에 도어스태핑 관련해서 너무 말이 많고 또 지지율 추락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한번 중단을 하자 했는데 이거 너무 논란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어떻게 회복을 해야지 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원거리 도어스태핑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아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오늘처럼 원거리 스태핑이라는 고안을 해야죠. 제도를 개선해야죠. 그런데 이걸 무조건 잠정 중단하고 대변인도 서면으로 하겠다? 이거 자체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럼 사람이 달라지려고 노력을 해야지 제도를 폐지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현 정부가 유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김광선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추측인 거죠? 네. 자, 대통령의 지지율은 비상 상황입니다. 이건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경제 상황, 고유가, 고물가 시대로 인한 지지율 하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대통령실의 지지율이 지금 비상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리얼미터 부정평가가 57, 긍정평가가 37. 또 다른 여론조사 보면 TBS 부정평가 60.8, 긍정평가 34.5. 비슷합니다. 자, 연령별, 2년별 한번 볼까요? 연령별 부정평가가 올라가요. 20대, 60대, 70대까지도 대통령의 주 지지층 연령별로도 올라가고 이념 성향별로 진보, 중도, 보수에서도 이탈층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손정희 변호사님, 연령별로도 윤 대통령의 주된 지지층과 이념적인 어떤 보수층에서도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도 이탈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20대가 지지율이 빠지는 거는 이준석 당대표 사태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핵심 지지층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위험 신호라고 여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잘하자, 응원하자 하다가 이렇게 못하지 실망하는 수순까지 갔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어스태핑을 안 했다가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인사 관련해서 굉장히 겸손하고 시스템적으로 공정하고 탕평책을 쓴다라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고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죠. 근데 하필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연연돼서 어떤 관계성에 집중하다 보면 또다시 이런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민생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도어스태핑도 굉장히 의아했던 게 코로나가 3만 명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국민에게 어떻게 방역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방역 지침이 달라질 것인가를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이 코로나가 위기가 있어서 나 먼저 뭔가를 안 하겠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앞뒤가 바뀐 겁니다. 국민 건강 먼저 신경 쓰고 대통령실 먼저 조치를 해야지 조금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민생 챙기셔야 되고 인사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정호 의원님, 대통령 지지율 하락도 보고 있고 오늘 또 박정호 의원님 주위로 모두 다 이제 강한 비판들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는 지지율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참모진들은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과 그 안에서 말씀들은 아주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고 대외 여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전 정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 현 정부의 비판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잘못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당내 분란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용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은 그동안 대선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에 맞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사 문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지금 갖가지 도어스태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좀 실망스러운 표현들이 과연 옳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용산에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당분간은 선거가 없으니까 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사실은 도어 스태핑 재개된 거 보면은 의견을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오후부터 저녁까지 청와대 홍보라인의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굉장히 많이 교감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의견들을 구해서 아마 저녁 내 대통령께 보고가 됐고 오늘 그래서 도어 스태핑을 재개한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통령을 모시는 수행하는 참모들 수석 이하로 아마 많은 여론 경청이 어제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박정화 의원에게 여론을 묻는 저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교신했어요. 최영보 홍보수석이요?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네. 의견 들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연일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고 있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리라라는 확신이 당내에 퍼진 상황 속에서 나머지 두 자리에 누가 갈 것인가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하죠. 이재명 막차 기다리나 새벽 소통 속 저울질. 어제 이재명 의원의 새벽 소통 조금만 더 해줬대요. 예, 손정혜 변호사님이 강력한 돌직구를 날렸는데 이재명 의원이 또 새벽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침묵하던 이재명 의원 속내는 내가 당대표지라는 거다라는 관측이 당내에 파다합니다. 침묵하던 이재명 오늘 17일 출마 선언할 것 같다. 공식 출마 선언 예정 17일. 자, 뭐 변수 없이 이재명 의원 당대표에 나가는군요. 변수 없이 개항에 출마했고 변수 없이 전당대회에 나갑니다. 이 변수 없음에 대해서 당내에서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측 여전히 출마 반대가 많아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등판 즉시 집중될 네거티브 공격 하루라도 덜 두드려 맞자는 의도에 막차 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반발합니다. 이재명은 되는데 왜 나는 되냐. 박지원이 지방선거 패배 책임자니까 안 된다는 새로운 주장 나왔다. 그렇다면 대선 지선 패배에 가장 책임 있는 이재명 의원 출마도 막는 게 상식이다. 이재명은 되고 난 자격 없다, 수용 못한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당비를 6개월 안 냈다라는 표면적인 이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사실 당내에서 중요한 논리는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지난 전쟁의 수장이 연이어 다음 전쟁 그리고 또 다음 전쟁에서도 계속 주의봉을 잡는 게 맞느냐, 이게 상식적이냐, 이게 당내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데 이게 선거 패배에 성찰이 있었냐 없었냐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들고 나온 논리가 그거예요.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걸로 치자면 박지원이나 이재명이 난데 이재명 당대표에서는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면서 왜 나는 안 되냐. 쉽게 말해서 이거 아닙니까? 네, 그 박지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준석 당대표께서 이제 짠 하고 등장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를 엄청 쳤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응원을 했고 정말로 이게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기대를 사실은 공개적으로도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응원을 많이 했고 굉장히 또 응원의 메시지도 저도 이제 많이 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민주당의 이준석이 돼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민주당의 이준석이? 민주당이 이준석이 돼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출마 자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불허를 했고요. 출마가 불허가 되고 난 뒤에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를 보니까 이게 걸거치는 모든 사람들과 다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걸거치는 모든 사람들과. 근데 그 싸움의 내용이 보면은 어제 한 이야기와 오늘 한 이야기가 내용과 논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당대표 자격을 불허한 것은 정말로 잘한 결정이었다. 혹여라도 이거를 허용을 했더라면 이게 민주당이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기풍을 만들고 이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정도의 어떤 논리와 이 정도의 어떤 이걸 가지고서는
도저히 저는 이게 변화라든지 어떤 새로운 신선함을 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확신에 오히려 더 다다르게 되는 예.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좀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고 걸거치는 모든 사람들과 싸움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쯤은 좀 시간을 가지고 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메신저의 자격이 안 된다, 화자의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제 전재수 의원님 의견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그 메신저가 내고 있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하는 건 지선 대선 패배에 대한 성찰이 없는 것 아니냐,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예, 뭐 동의합니다. 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의원이 빨리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가부간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이 당내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과 비판 이것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듣기로는 충분히 이제 그런 우려와 걱정들이 충분히 이제 분출될 만큼 분출되는 그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좀 아쉽죠. 저도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지만 다리 차려면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예. 억지로 달을 차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차는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출마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었는데 예. 그러나 여러 크로스 체킹을 해보니까 출마는 기정사실화돼 있고 기왕에 출마를 하는 거라면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당비를 6개월 안 냈다거나 기본적인 출마 자격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출마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출마를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변화된 모습,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말 황골탈퇴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재명 의원이 말을 아끼고 있는 게 당내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수용하는 절차입니까? 아니면 당대표 출마는 처음부터 결정돼 있고 덜 두드려 맞기 위해서 마지막에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아, 두 개 다예요?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몇 대 몇입니까? 5대5. 5대5.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출마를 하실 생각이었고, 근데 이제 우려와 비판, 걱정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출마에 대한 입장을 빨리 밝힐 수가 없었고, 기왕에 시간이 늦추자면 나오는 비판과 우려, 걱정 한꺼번에 나올 때까지 한번 다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 이제 다 같이 좀 그런 입장이 다 고려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만한 당대표 주자가 당내에 없다. 이런 요인도 지금 상황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문제죠.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를 대체할 만한 대안적 리더십이 민주당이 그동안 만들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뭐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재명 의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대선 패배 책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했습니다. 일주일 남았잖아요. 지금 후보 등록하는데 근데 아직 출마 고민하고 계신 건지 좀 따로 보시는 분이신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 마음은 좀 정하셨을까요? 고맙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자기는 안 되는데 왜 의원님은 되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출마 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혹시 언제쯤? 고맙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진짜로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말만 아끼고 있는 걸까요? 민주당 출입하고 있는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이재명 의원이 막강한 지지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SNS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탈당하면 1년간 복당 금지, 특히 당원 귀찮아하는 사람들 탈당 대환영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탈당하나요? 탈당하지 마라. 소위 이제 개딸들을 향해서 누구 좋으라고 탈당하냐? 탈당하지 마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SNS 내용이고요.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동근 의원이 문자 폭탄을 공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로 보이는
지지자가 보낸 문자인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내용이 심각해 보여요. 함께 보시죠. 뭐 얼른 뭐 저기 해라, 집에 가라, 뭐 몽둥이로 싹 읽을 수가 없어요. 손재희 변호사님, 누가 보낸 겁니까? 아, 네, 이건 사실은 조금 좀 가격하긴 한데요. 신동근 의원이 이제 언색적인 비난이 담긴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문자 폭탄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사실 이게 오늘 내일 일은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일명 좌표 찍기라고 하잖아요. 예. 당내에서 쓴소리가 나온다거나 당의 주류 의견과 다른 이제 수수 의견이 나올 경우에 이제 일명 팬덤 정치를 하는 이제 조직적인 어떤 흐름을 타고 그 사람에 대한 인신 공격을 한다던가 모욕을 한다던가 뭐 공격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정치인한테 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예인처럼 정치인이 팬덤 없이 팬 없이 큰 정치인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팬이 굉장히 중요하고 팬의 조직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 팬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연예인들 팬들 보면 팬클럽도 굉장히 요즘에 사회적으로 기부 활동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데 이상하게 정당의 팬덤 정치는 의견이 다른 쪽을 공격하는 폭력성을 띠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야말로 서로 다른 의견을 정말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이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팬덤 정치, 정치인에 대한 팬덤 정치는 너 죽고 나 살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걸 바꾸려면 주요 정치인들, 힘 있는 정치인들,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순화시키고 완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험한 표현 자제를 부탁한다라고 지지자들에게 몇 차례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앞서서 전재수 의원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 민주당이 이준석 같다라고 발언해 주셨는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그 소리를 어디서 많이 듣나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여자 이준석 비교에 기분 나쁘다. 이 대표 자기 권력 위해 투쟁, 젠더 갈라치기만 해갖고 성인지 감수성 빵점이다. 묶어서 비교당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해명 차원차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들 3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상당히 뜨거울 것 같아요.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의 이광철 비서관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 증언 거부 횟수가 상당히 많아서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검찰과 변호인, 청와대 근무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이었냐, 굉장히 기본적인 신상 질문에도 증언하지 않겠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느냐 라는 기본적인 포털 사이트 검색해서 나올 수 있는 신상 질문에도 증언하지 않겠다. 이광철 전 비서관이 청와대, 당시 문재인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재판 관련해서 130여 차례 증언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반복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내용들이 현재 항고 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돼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청와대 근무 당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첩보 경찰에 넘겨주는데 관여한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졌죠.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했다가 국내임이 항고해서 고검이 지금 재조사 여부를 검토 중인데 그 과정에서 130여 차례 증언하지 않겠다라는 증언 거부가 나온 건데 이게 조국 닮은 꼴이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 기시감이 있어요. 2020년 9월 정경심 교수 재판 당시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 증언 거부한다는 거죠. 300여 차례 반복한 바 있습니다. 300여 차례. 그리고 아내 정경심 교수도 최강욱 의원의 재판 당시 답변하지 않겠다를 140여 차례. 이광철 전 비서관은 증언하지 않겠다는 130여 차례. 정경심 140여 차례 증언 거부, 이광철 130여 차례 증언 거부, 조국은 300여 차례 증언 거부.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게 이제 본인에게 허용될 수 있는 권리이긴 한데 뭐 수백 차례 반복이 되면 입도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뭐 조 전 장관이랄지 정경심 교수 그리고 이광철 비서관 전 비서관은 자기들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검찰이 왜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법정에 나와서 뭘 왜곡했는지 얘기를 해야죠. 뭐가 정의인지 왜곡해야죠. 뭐가 공정하지 않은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증언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광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자기와 관련된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했거든요. 근데 무혐의 처분할 때 이유가 굉장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첩보를 준 걸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없다. 이런 취지로 무혐의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고발했는데 이것이 고등검찰청에서 지금 재수사할지 말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증언을 하는 것이 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건에 영향을 좋게 미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증언에서는 자기가 유리한 증언을 해야죠. 그럼에도 130차례에 걸쳐서 증언을 거부했는데 증언 거부 내용이 이거예요. 그 당시 당신이 청와대 근무할 때 민정수석 조국이었느냐? 맞잖아요. 예. 이거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맞죠? 이거 증언 거부할 내용이 아니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증언을 거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증언 거부권이 누구나에게 있지만 이건 남용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본인이 일반적으로 증언 거부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일단 증언을 하게 되면 나에게 불리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불리하면 거부할 수 있죠. 또 하나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유증죄가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허위로 증언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증죄를 처벌을 이제 면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식의 어떤 증언 거부 자체는 재판에서 사실은 유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증언 거부는 권리지만 이런 증언 거부권의 남용은 좀 양심적인 이유에서나 합리적인 이유에서도 좀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답변 거부도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 박정아 대변인 이 형사소송법 전공이잖아요. 조국 전 장관이. 그렇죠. 역시 고수는 다르다. 뭐 이런 비판의 발언도 그때 있었고 일각에서는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10분 활용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두둔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법무부 장관, 한때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으로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자신 있으면 증언을 해야죠.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로서 법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게 뭐 권리 내지는 권한이라면 적극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게 정치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그 행위를 통해서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서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이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본인이 제공했다. 지금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같은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광철 비서관의 본인 반론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북한이네요. 통일부가 북한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자산을 자기 입맛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재산 침해라는 건데 통일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내 우리 측 재산에 대한 침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자, 통일부가 북한에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쪽 재산권을 북한이 지금 침해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사례가 있길래 통일부가 이렇게 북한에게 경고를 소위 한 걸까요?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통일부가 밝히는 재산권 침해. 과거 개성공단 통근용으로 사용됐던 버스가 우리 측이 제공한 우리 시설인데 이거를 무단으로 반출해서 시내 버스를 쓰고 있다. 북한이.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준 거 아니거든요, 그거. 개성공단 내 남측 시설을 무단 가동하고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인 해금강호텔, 아난티골프장 등을 일방적으로 철거했다. 이거 김정은이 김여정과 함께 남측 시설 다 드러내라 지시한 바 있죠. 철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조선중앙TV에 자 이렇게 이거 누가 봐도 대한민국 버스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버스가 북한 시내에서 소위 시내 버스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도 조선중앙TV에 방송이 됐고 요거를 우리 통일부가 포착을 했습니다. 자 이거 돌직구쇼 제작진이 아주 이거 친절하게 개성공단 내에서 우리가 썼던 현대 버스 이거 개성공단 내에서 직원들 통근용으로 썼던 버스고 이거 북한에게 시내버스로 반출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손정혜 변호사님, 자 법적으로 개성공단의 우리 측 자산을 북한이 시내버스로 혹은 고속버스로 써도 됩니까? 안 되죠.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죠. 우리가 예. 차량을 이제 보통은 렌트비라고 하잖아요. 빌린 금액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감가상각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중고 시세를 지급하지 않고 남의 재산을 함부로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일부가 이게 뚜렷하게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건데 예를 들면 중국 정부라든가 일본 정부가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 있었을 때는 소송해서 집행해서 받아올 여지가 있는데 네. 북한은 우리나라 내부에 북한의 자산이 없는 한 집행이 곤란하니까 소송을 하더라도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결국 외교적으로 이제 좀 이게 민폐이고 모렴치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걸 중단하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할 것을 우리 정부가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크게는 저 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북한 내에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공간이라든가 많은 자산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묶여 있는 상태이고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안보적인 상황은 그렇게 하더라도 투트랙으로 우리 국민이 거기서 사업하고자 했던 시설물에 대한 어떤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외교적인 노력, 예. 북한과의 소통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저도 북한 담당 취재를 오래 했습니다만 전재수 의원님 예. 전 세계에서 말이 안 통하는 국가 집단 1위가 북한이에요. 상식적인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하는 건 북한에게 이득이 있다라고 북한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만 상식적인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하는데 그걸 제외하고서는 북한의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것도 막 갖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통일부가 뭐 저 정도 시내버스 쓴다고 뭐 유감을 표명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니 지금 개성공단에 묶여있는 우리 기업인들 자산을 좀 회수할 수 있게 북한이 해야지. 그 동포라면서 예?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묶어두고 못 가져가게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질이에요. 예,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게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물자가 묶였을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재산권이죠. 이것이 철저하게 보장이 되는 그런 이제 이것이 좀 확고하게 좀 확립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제공한 버스가 이 시내버스용으로 지금 뭐 평양이든 개성이든 굴러다니는 게 상당히 좀 이게 좀 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예.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이게 우리 통일부가 저걸 가지고 또 이게 대변인 논평까지 내는 것도 이례적이에요? 예, 좀 이게 너무 좀 이렇게 가벼운 대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개성공단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실은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물자를 이렇게 저렇게 좀 빼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난 뒤에 폐쇄를 해버렸어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게 버스 뭐 몇 대 굴러다니는 거 가지고서 논평 내는 것보다 오히려 외교적 노력 이런 것에 통일부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게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요구를 해야 되고 우리 쪽 남측 기업인들 자산 빨리 줘라라고 요구를 해야지 북한은 요구 안 하면 자기 건조한다니까요.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뜨거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속초시청의 공무원 2명이 고성의 공중화장실에서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습니다. 아, 이거 선생님들 왜 이러십니까? CCTV 보시죠. 지난달 30일 강원도 고성군 한 공중화장실 옆에 화물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량에서 2명의 남성이
내립니다. 공무원입니다. 화장실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왔다 갔다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저 차 공무용 차량 아닌가요? 공무용 차량? 그리고 트럭 짐칸에 무언가를 싣고 유유히 빠져나가는데 화장실에 달려있는, 공중 화장실에 달려있는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서 달아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에어컨 떼서 어디로 가져갔을까요? 혹시 중고로 팔았을까요? 노노! 처갓집에 갖다가 달았습니다. 아, 왜 이러십니까? 처갓집에 저걸 왜 달아요? 경찰 특수절도 혐의 속초시 해당 공무원들 직위해제. 공무원이 경찰 조사에선 독거노인에게 주려고 했다. 선행으로 가장했지만 발견된 곳은 처갓집.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독거노인입니까? 자, 주민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쪽 동네까지 와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솔직히 화장실이라고 표시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 아니면 좀 알기 힘든 점. 해수욕장을 이용했든 뭘 했든 여기 이쪽을 좀 많이 와봐야지 이제 저희가 화장실인 걸 대부분 알 수 있으니까. 이건 강원도 소속 국회의원이 해명을 해야 됩니다. 아니, 속초 공무원이 그것도 고성에 있는 화장실에서 에어컨을 떼서 그것도 처갓집에 왜 답니까? 무슨 말로도 뭐 해명이 되지 않는 강원도 상황이라 국회의원 해명하세요. 송구합니다. 좀 전에 저희 개성공단에 우리 버스 다니는 거 봤던 거랑 똑같이 상식이 통하지 않은 상황이라 저는 뭐 이거 어떤 말로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보셨지만은 저 트럭도 공무용. 아, 공무용 맞죠? 저 화장실도 외딴 곳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건물식. 예. 그거 위치를 너무나 잘 아는 공무원이 가서 그걸 독거노인도 아니고 처갓집에 갖다 놨다? 예. 저는 지금 공무원 자격도 없을 뿐더러 그동안 국민들하고 섞여서 옆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 수도 없는 예. 사람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뭐 어떤 말로든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 송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야, 개인적으로 이게 견물생심인데 순간 판단으로 이제 실수하신 것 같은데 직위 해제됐잖아요. 공무원으로서 살아온 인생이 저렇게 평가가 되는 거고 한순간에 또 이제 처갓집 식구들과 자녀들이 있다면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것도 좀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깝네요. 순간의 욕심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풍성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과 시원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